유진과 진숙이 숨죽여 소곤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화통을 삶아 먹기라도 한 듯한 커다란 가가멜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너 이놈! 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그렇게 어슬렁거리며 오는 거야?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가가멜의 너무 큰 목소리에 놀란 유진은 좀 전에 그 남학생이 가가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유진의 눈은 다시 동그랗게 커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바로 쟤야! 유진의 목소리에 놀란 벌서던 학생들이 유진과 남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남학생은 별 표정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심한 얼굴로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학생의 본분을 잊고 자습 시간에 땡땡이 친 것을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위에 나와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반성문을 읽고 있는 사람은 용국이었다. 교실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를 지켜보던 가가멜이 용국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른 것은 용국이 반성문을 다 읽고 난 후였다. 크게 읽어! 이유는 그거였다. 소리가 작았다는 이유로 용국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드디어 용국이 가가멜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땡땡이 한 번 안 치셨단 말입니까? 용국의 말이 끝나자 가가멜은 용국에게 다가와 뒤통수를 쥐어박더니 이번에는 그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말을 했다. 하지만 악의는 없어 보였다. 가가멜도 용국의 항변에 두 손 들었다는 듯 용국을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때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가가멜이 한 남학생을 교실 안으로 데려왔다.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생겼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유진이 아침에 만났던 그 남학생이었다. 유진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고 유진이나 그 남학생 둘 모두 잠시 당혹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둘은 시선을 거두었다. 서울 과학고에서 왔단다. 가가멜은 전학 서류를 뒤적이며 유난히 과학고에 힘주어 말을 했다. 어디 보자. 이름이 강준상입니다. 과학고라는 말에 가가멜은 내심 특별한 인재를 만난 듯 반 아이들에게 서로 잘 지낼 것을 부탁했고 아이들은 박수로 준상을 환영했다. 박수가 끝나자 가가멜이 자리를 배정해 주었다. 자리는 저기 앉으면 되겠고. 아, 반장. 가가멜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반장인 상혁을 불렀다. 반장인 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준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듯 했다. 보이지 않는 저기를 숨기려는 듯 준상은 애써 상혁을 외면하고는 정해준 자리에 가 앉았다. 가가멜이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상혁에게 전달하고 아침 조회를 끝내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리에 앉은 준상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잔뜩 움츠린 어깨, 불안스럽게 빛나는 눈. 어느 누구와도 별로 친하게 지낼 생각은 애초부터 없다는 듯 조용히 앉아있는 준상은 상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실 맨 끝자리에 앉은 준상은 예상대로 다른 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일체의 모든 것에 무심한 듯 표정 없는 그런 그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작은 소리로 준상이 얘기를 하며 힐끔힐끔 그를 훔쳐보았다. 솔직하고 터프한 진숙이 준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다. 참 잘생겼다. 그치? 난 관심 없어. 채린이 별스럽게 새침을 떨며 말했다. 유진도 마찬가지라는 듯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제잘거리기 좋아하는 진숙은 새로 전학 온 준상의 얼굴에 푹 빠져 자기 반 남자아이들을 마구마구 얕잡아보고 있었다. 우리 반 남자애들은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등 준상의 얼굴 따라갈 남자는 하나도 없다는 둥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지만 용국이만은 예외였다. 키가 작고 군것질 좋아해 좀 통통하긴 해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진숙이 용국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름으로 당찬 구석이 있는 용국이가 진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의자를 껐덕거리면서 연필로 귀를 파고 있는 용국이를 바라보던 다른 아이들이 진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일제히 진숙에게 달려들어 등을 한 대씩 때렸다. 진숙은 억울하다는 듯이 한마디를 더 했다. 영국이 쟤도 잘생겼어. 사실인데. 시끄러. 그저 여자애들이란 얼굴만 좀 생기면 다니? 채린이 무엇이 꼬였는지 빈정거리듯 친구들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얼굴만이 아니다. 내가 교무실에 갔다가 들었는데 강준상 과거에서 끝내줬던 애래. 뭐라더라? 전국 수학 올림픽? 채린이 나섰다. 수학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피아드야. 하여튼 거기서 1등도 했었대. 아무튼 굉장한 애 아니니? 정말? 아이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상에게 시선을 던졌다. 준상을 바라보던 아이들 중 채린이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정했다. 학생들 모두가 의아해하며 채린을 바라보았다. 강준상, 내가 찍었다. 니들 눈길도 주지 마. 채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준상의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여학생들은 저마다 채린을 향해 왕재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유진의 눈에 상혁과 준상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상혁의 손에 클럽 활동 일지가 있었다. 반갑다. 난 김상혁이야. 잘 지내보자. 상혁이 준상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다. 그러나 준상은 그런 상혁을 그냥 올려다볼 뿐이었다. 머쓱해하던 상혁이 다시 준상에게 말을 걸었다. 클럽 활동 뭐 할 건지 정해야 되거든. 무슨 부에 들고 싶니? 관심 없어. 준상은 상혁에게 모안을 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황한 상혁이 준상을 부르며 따라 나가려는데 유진이 상혁에게 다가왔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유진은 상혁에게서 클럽 활동 일지를 받아들고는 준상을 쫓아나갔다. 야, 강준상! 유진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준상은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전학 온 첫날부터 학교에 비협조적이면 안 되지. 그럼 반장이 곤란하잖아. 클럽 활동 뭐 할 거니? 학교에선 안 자니? 준상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과학고 다녔다면서? 그럼 과학부 하는 건 어때? 유진은 준상의 반응에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유진은 그의 반항적인 태도와 말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상에게 이끌려가고 있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준상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던지는 유진을 바라보며 준상은 굳게 걸어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야구 선수가 취미로 야구하는 거 봤어? 유진은 더 이상 그와 입씨름하기가 싫었다.
잠시 이해하자면 이해 못할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사건건 12조로 나오는 심사가 꼬인 애와는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진 유진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어조를 바꾸었다. 그럼 있는 부서를 불러줄 테니까 골라봐. 합창부, 농구부, 기악부, 탁구부, 서예부. 쟤는 무슨 부인데? 부서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자 준상이 대뜸 상혁을 가리키며 물었다. 상혁이 유진의 뒤를 따라 나와 저만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 김상혁? 방송부. 방송부? 그래, 그럼 그걸로 할게. 준상은 자신의 말을 마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알 수 없다는 듯이 준상을 바라보던 유진이 상혁에게 시선을 옮기자 상혁도 어깨를 으쓱하며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상혁과 레코드판을 고르던 유진은 팔짱을 낀 채 방송실 구석 의자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준상이 눈에 거슬렸다. 방송실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는 용국과 진수 그리고 채린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용국이 스튜디오 유리창을 두드리며 유진과 상혁에게 입모양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유진과 상혁이 고개를 가로젓자 용국이 부스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말했다. 큰일 났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 뭐가 고장난 거야?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상혁이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무래도 오채린이 한 건 올린 것 같아. 용국이 채린을 보며 입을 열자 채린이 발끈하며 대들었다. 나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내가 만지기 전부터 이상했었어. 어제 마지막 방송 정유진 네가 했잖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갑작스런 채린의 말에 황당한 유진이 채린을 향해 물었다. 그럼 너 오늘 아침 방송은 어떻게 했니? 모름지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녀자의 으뜸 가는 도리인즉. 오채린, 거짓말하지 마라. 권영국! 채린이 용국을 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괜히 엉뚱한 거 만져서 일 키우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상혁이 걱정스럽게 제안을 하자 채린이 펄쩍 뛰었다. 가가멜이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맞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어떻게 가가멜한테 말을 하니? 용국이 채린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을 때 준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운드잭 연결 상태를 점검하더니 채린이 들고 있던 사운드잭을 가로채서 다른 쪽에 꽂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상혁이 준상을 향해 뭘 하느냐는 듯 쳐다보았다. 배치가 잘못됐어. 준상이 잭을 뽑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익숙하게 기계를 만지는 준상의 모습을 보며 방송부 학생들은 넋을 잃고 준상을 바라보았다. 체리는 그 모습에 반한 듯 멍하게 풀린 눈으로 준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잠시 후 마이크 테스트가 이어졌고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체리는 경의에 찬 눈으로 준상을 바라보다 그에게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준상은 체린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혁을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전학 온 날부터 준상이 보이던 알 수 없는 저기가 무엇일까? 상혁은 준상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생전 처음 본 아이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노골적인 저기를. 이렇다 할 말 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가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경쟁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쏘는 듯한 눈으로 상혁을 바라보던 준상이 방송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상혁아, 강준상 걔 좀 이상하지 않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상혁에게 준상에 대해 물었다. 상혁도 내내 그 생각 중이었다. 청소 시간에 청소는 하지 않고 자신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준상.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방송실에서도 그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 생각엔 걔 방송부에 든 거 순전히 너 때문인 것 같아. 말도 안 돼. 오늘 처음 봤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혁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상혁으로서는 준상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유진이 꽃밭 옆으로 만들어진 낮은 담 위로 폴짝 뛰어올라서 평균대를 밟듯 조심스레 발을 떼었다. 상혁은 유진이 떨어지기라도 할까 불안했다. 불안해하는 상혁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이 유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꼭 담 끝까지 가고 말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걷기에만 열중했다. 하지만 유진은 10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유진아, 조심해. 내려오라고. 잠시 균형을 잡는 듯 하던 유진이 다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그러자 상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엉겁결에 손을 잡았던 유진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자 상혁의 손을 장난스럽게 뿌리쳤다. 네가 내 애인이야? 내가 왜 네 손을 잡아야 하는데. 난 특별한 사람한테만 손을 잡아달랠 거라고. 8, 9, 10. 10발자국을 걸은 유진이 꽃담길에서 아래로 내려섰다. 상혁은 그런 유진의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유진이 농담 삼아 던진 말들을 되새기며 자신이 유진에게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씁쓸해졌다. 뽀얀 하늘은 곧 눈이라도 뿌릴 기세였다. 준상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칫하며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대문 앞에 어머니 강미희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피아노 연주를 한다지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버리는 강미희를 준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강미희는 가끔 집에 들릴 뿐이었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거들 뿐이었다. 강미는 오랜만에 저녁상을 준비해 준상과 마주 앉았다. 그 둘이 앉아있는 식탁 맞은편에는 강미희의 피아노 독주의 포스터가 액자 안에 걸려 있었다. 일본에 계실 거라면서요. 공연하기 전에 잠시 들어왔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언제 가실 거죠? 네가 재촉하지 않아도 곧 갈 거야.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해놨다. 그래, 네 소원대로 여기로 전학 오니까 좋니? 너도 참 이상한 애다. 미국 가면 그만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학교를 다니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요? 엄마 모교잖아요. 준상의 말에 미희는 물끄러미 준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하고 추억이 서려 있는 엄마 모교요. 누가 네 아버지야? 누구죠? 제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없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라도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 있었을 것이다. 준상은 1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뿐더러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었다. 사생아로 길러진 준상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커져만 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버지 없는 사생아라 놀리는 듯 싶어 누구와 친해질 수도 마음을 줄 수도 없었던 준상에게 남은 것은 자폐적인 자기 연민이었다. 준상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강미희는 싸늘하게 준상을 바라보았다. 정연수와 약혼까지 했었던 추억 한 자락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김진우. 자신을 짝사랑했던 김진우와의 하룻밤. 하지만 강미희는 준상을 정연수의 아들로 여기고 싶었다.
그것만이 자살까지 기도했던 강미희를 이 세상에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연수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긴긴 상념에 빠져들었던 강미희와 준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쨌든 이번 공연 끝나고 정리되는 대로 미국으로 갈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준상은 강미희의 말에 아무 대꾸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에 앉은 준상이 책꽂이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준상은 그 안에서 가장자리가 반쯤 탄 흑백 사진을 꺼내들었다. 불에 반쯤 탔지만 그 옆에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온전했다. 사진 속의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준상이 거칠게 책을 덮어버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준상은 창가에 얼굴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